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조강지처를 지키기 위해 출세를 포기한 어떤 사나이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편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여종이 피투성이로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달려와 대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방과 다락 그리고 고방을 빠짐없이 수색하고 점검했으며 문서들을 조사하고 재물과 곡식들을 압수해 걷어갔다. 집안 사람 모두가 목 놓아 통곡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다. 부인이 늙은 종 만복을 불러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 오게 했다. 한참 뒤에 만복이 돌아와 아뢰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예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다고 했습니다. 조정의 산공과 재상들이 인목 대비 유폐한 일을 두고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로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대리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인이 생각한 그대로였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인목 대비 유폐의 주동자로 몰려 있었습니다. 두 분은 고문 때문에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노비가 되어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혼절에 엎어졌고 집안의 종들은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다. 부인의 명을 받고 나갔다 왔던 만복이 홀연 눈물을 닦고 일어나 연거푸 부인을 불렀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보니 호두각 윗자리에 붉은 비단에 금박 입힌 옷을 입은 젊은 관리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금박 입힌 비단옷을 갑자기 얻을 수 있겠느냐. 옆에 있던 김생의 아내가 말했다. 천하만사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라. 부인이 김생의 아내를 힐난했다. 내가 그 인간을 믿고 희한 한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만복이 말했다. 소인이 다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대문을 다시 나갔다. 만복은 날듯이 달려 금호문 앞에 당도했다. 장교 2명이 수하들을 거느리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두 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의복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다. 만복이 슬금슬금 포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저 나리가 누구이신지요? 판서 김아무개 날이다. 관양은 어딘가요? 아무 고을이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요? 이조 판서이시다. 만복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과 나이 등을 물어보니 포졸이 대답해 준 것과 모두 같았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내 두 눈가를 찔러 피눈물로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다.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김생이 현달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 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듣자 하니 천지자연의 도리가 순환하였다고 하는군요.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방향으로 천도가 바뀌어서 당신 일신에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짐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첩은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장차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승에서의 우리 인연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에서 겹겹의 이불을 덮고서도 추위에 떨며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 옷을 입어도 한겨울에 호바지 입고 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시고 낙타고기와 곰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날을 잊지 마세요. 부디 이제 저승에 갈 수밖에 없는 소첩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김생의 아내는 편지를 다 써서 만복에게 주며 남편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아내의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다. 다음 날 틈을 보아 김생은 엎드려 임금께 아뢰었다. 소신의 훈명을 반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과 처남을 특별히 용서해 참수형에 처하는 대신에 가벼운 귀양을 보냈다. 김생이 그 소식을 처가에 전하니 조강지 처가 기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김생이 아내를 친히 불러 임금께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다. 김생은 이조판서를 끝으로 한직을 맴돌았고 평생 벼슬이 더 오르지 않았다.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지만 장인과 처남의 과거행위와 더불어 두 사람을 구명했던 일에 연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고 장인과 처남이 귀양을 마치자 처가 식구 모두를 자기 집으로 오라 해서 같이 살았다. 물론 처가 식구에게 구박도 복수도 측간 옆에서 주운 닭다리를 주는 일도 하지 않았다. 공은 자손들에게 늘 이르기를 자신이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벼슬을 버리고 조강지처를 구한 일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말이고 가슴 떨리는 말이며 가히 대장부에 언설하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난관은 조선시대에 육조의 오륙품관인 정랑이나 좌랑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이르던 말입니다. 삼공은 삼정승입니다. 의정부에서 국가주요 정책을 결정하던 세벼슬,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합니다. 인목대비는 조선 선조임금의 계비입니다. 선조 35년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의 모략으로 서궁에 유폐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풀려납니다. 대리청은 형벌과 감옥을 관장하는 관청입니다. 관적은 관아의 노비나 천인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호두각은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던 곳입니다. 금오문은 조선시대 행정부 최고기관인 의정부의 정문입니다. 훈명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강옥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옮긴 청구야담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에서 조선의 정치 1번지 6조거리를 거닐다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YTN 프로그램 낱말풀이 바늘방석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곽정환 연출의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김상옥, 김진민, 최정규가 연출한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장승업,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이리사마레프, 픽스타, 크라우드픽, 우반브러시,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